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 영상에 이어서 2020년 제20회 치러졌던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 뒷부분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사회복지 역사하면 아무래도 영국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자, 봅시다.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의 구제를 실시하였다. 그죠? 엘리자베스 구인법이 1601년에 구인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주법, 작업장법,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길버트, 스페인 햄랜드법, 그리고 공장법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개정빈민법이 나오죠. 자, 그러니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자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의 구제, 길버트법부터는 원외 구제를 실시합니다. 시작하게 되는 거죠. 길버트법에서. 그래서 구제를 실시하였다. 맞는 설명이 될 것이고요. 신빈민법은 특권적 지주 계급을 위한 법으로서 구빈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빈민법이 있습니다. 개정빈민법이 신빈민법이거든요. 신빈민법, 개정빈민법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에서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전국 균일처우예요. 균일처우. 전국 처우를 균일하게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작업장 중심 원칙이에요. 작업장 중심. 작업장 중심의 원칙은 다른 말로 원내구제. 원내구제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열등처우의 원칙입니다. 열등처우의 원칙.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전국 균일처우, 그리고 작업장 중심, 다른 말로 원내구제 중심 원칙, 원내구제 원칙, 그리고 열등처우의 원칙이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봤더니 구빈의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라고 해서 그런 거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특권적 지주 계급을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뭐냐 하면 개정빈민법보다는 여기에 보면 정주법이에요. 정주법이 뭐죠? 주거지 제한법이라 그래서 정해진 거주지에서 벗어나면 구빈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정주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잘 사는 교구가 있고 여기에 못 사는 교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거주지를 넘어갔다라는 거죠. 왜? 못 사는 교구, 여기가 못 사는 교구, 여기 잘 사는 교구라 그러면 못 사는 교구에서 잘 사는 교구로 이렇게 넘어가면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좀 더 안정적으로 받을 것 같아서 어디로? 잘 사는 교구, 도시 쪽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잘 사는 교구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구빈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쁜 거야. 그러면 빈자들이 빠져나가 못 사는 교구는 어때? 와, 이젠 빈자가 없으니까 구빈세를 많이 걷지 않아도 되겠네?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도 나빠요. 왜? 여기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고안한 것이 뭐예요? 정주법이에요. 그래서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은 오히려 정주법에 가깝습니다. 신빈민법이 아니라 정주법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였다. 자, 사회보장법. 미국 하면 1935년은 언제예요? 1929년에 세계대공황을 맞으면서 누가? 1933년에 루즈벨트가 집권을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양한 어떤 법들을 제정하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사회보장법 뭐예요?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사회보장법은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기 하는 거죠. 자유 중심에서 이제 국가의 중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 케인즈를 받아들이고 루즈벨트가 케인즈와 손을 잡아서 케인즈의 경제학 논리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국가산업부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죠. 국가산업부흥법을 통해서 뭐예요? 국가의 어떤 독과점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권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미국이라는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있죠. 국가라고 치면 누구에 해당돼요? 연방정부에 해당되겠죠? 즉 연방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가 아니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했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자,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영토를 통일한 다음에 코폴라티즘이라 그래요. 영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딱 국민들도 통합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시한 게 뭐예요? 사회보험이었던 거죠. 사회보험을 그냥 사회보장의 정책 제도의 하나로서 사회보험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노조의 권한이 컸기 때문에 이 노조를 와해시키는 어떠한 대안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했고, 자, 그럼 노조를 왜 와해시키려고 했어요? 국민들을 통합시키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코폴라티즘이라 그러는데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15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이건 뭐예요? 정책의 분석 틀이죠. 분석 틀. 이 분석 틀에서 시험이 무려 5문제나 나옵니다. 할당 한 문제, 급여 한 문제, 전달체계 한 문제, 재정 한 문제, 통합해서 한 문제. 이렇게 정책의 분석 틀에서만도 4문제 이상 출제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건강보험제도를 할당급여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한 것이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자, 첫 번째 할당은 뭐예요? 할당은 누구에게 줄 것이냐?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거죠. 자, 할당에는 뭐예요? 기속적 욕구. 기속적 욕구가 있고, 기여 보상이 있고, 진단이 있고, 진단적 차등이라 그러죠. 진단적 차등. 그 다음에 자산조사가 있어요. 자산조사. 기속적 욕구라는 것은 인구학적 조건만 되면, 인구학적 조건만 주는 거, 우리나라의 아동수당과 같은 것이고, 기여보상은 사회보험과 같이 기여했느냐, 보험료를 냈느냐, 뭐 이러한 것들이 기여보상이 될 수 있고요.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진단적 차등은 등급, 어떠한 등급이 나오는 것은 이건 전문가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되어지는 진단적 차등이고, 자산조사는 뭐 공공구조가 대표적인 것이겠죠. 자, 봅시다. 자, 할당. 자, 건강보험은 이 중에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기여보상이죠. 그래서 기여조건을 한다. 맞습니다. 급여. 자, 건강보험은 현금급여예요? 현물급여예요? 건강보험은 현금급여도 있고 현물급여도 있죠. 현금으로 주는 건 뭐예요? 요양비랑 보조기기. 보조기기 비용이죠. 요거는 현금급여죠. 현물급여는 뭐예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뭐예요? 현물급여죠.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각각 지원되니까요. 전달체계는 어때요? 민간 전달체계와 공공 전달체계 맞나요? 맞죠? 공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공 전달체계고, 병원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민간 전달체계 맞습니다. 그죠? 재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건강보험료의 재정은 보험료 이루어지죠.
국가에서 보조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본인 부담금 있죠. 이용료. 그러니 얘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를 정책을 분석했더니 할당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분석했더니 이 내용이 전부 다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어렵지만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당히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정답률은 높았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응시장들이 답을 잘 체크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닌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언제 만들어요? 1995년 만들어지죠. 기억하시고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뭐가 있어요?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있죠. 자, 공공구조 우리가 배운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나와셔야 됩니다. 국기법,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보험은 산재, 건강, 고용, 연금, 장기요양. 사회서비스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예요. 자, 고용보험 여기 있죠. 고용보험 있어요. 국민연금 있네요. 국민연금 있어요. 최저임금제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있죠. 국기법. 보육서비스, 아동 여기 있죠. 그러니 뭐예요? 있고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언제 만들었냐면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집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됩니다.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는데 이거는 소관부서가 어디겠어요?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이겠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누가 봐도 고용노동 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되고 정석대로 풀려면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업복지는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 위의 형태의 복지, 이것을 기업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를 살 때에는 할인율이 적용될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 할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은 아무래도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살 때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사야 되는데 종사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업복지로서, 기업복지로서 30% 할인이 되니까 3천만 원에서 30%면 그것도 900만 원, 2,100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 엄청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업복지의 단점이 있어요. 기업복지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그 중에서 생활환경이 좀 좋은 그러니까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30%를 할인해 주더라도 결국 자동차는 누가 살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종사하는 종사자, 근로자 중에서도 그래도 형편이 어느 정도 좀 좋아서 새 차를 뽑을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새 차를 뽑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평생 현대자동차 다녀도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복지도 결국은 역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한 역진성이 있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역진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조세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재분배라는 것은 누진성을 얘기합니다. 누진성. 그러나 기업복지는 단점이 뭐예요? 역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세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아니요. 재분배 효과는 작습니다. 왜? 조세 방식은 누진성이 크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정말 큰 거고요. 반면에 기업복지는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그래, 너 우리 제품 살 때에는 너 여기서 일하니까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살 때는 30% 할인해 줄게. 그러면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 이러한 안정화라든지 아무래도 복지니까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어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제고는 높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죠? 현대라든지 삼성은 그 종사자들에게 이러한 기업 복지를 한데 참 부럽다. 이런 이미지 제고에 반영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똑같은 돈이라 그러면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는 기업 복지가 더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하대요. 왜? 일단 지출로 잡히죠. 그런데 임금을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업 복지는 어때요? 끝인 거야. 이 지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은 부대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업 복지는 기업 복지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 복지가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 조세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 자, 민간 영리기관에서도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나요? 할 수 있나 봐요. 그죠? 한번 봐봅시다.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사례. 자,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 기업은 이거는 영리예요. 사회적 기업 영리예요. 영리. 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는 영리가 아니에요. 지역자활센터는 누구에게?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단체가 신청했을 때에 위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자활센터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단체로서 이 자체가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이 모체 자체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들인 것이 영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민간 영리 기관이 사회 서비스 전달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얘 자체가 민간 영리 기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영리기관이 될 수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영리가 될 수 없죠. 읽어보나마나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 위탁하는 사례.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은 당연히 비영리니까 이것도 민간 영리기관 아니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개인사업자는 뭐예요? 영리도 될 수 있고 비영리도 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영리로 가잖아요. 그죠? 비영리가 아니라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 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이거는 영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 영리기관이 요양시설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하는 사례는 몇 번이다? 5번밖에 될 수가 없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 결정 모형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책 결정 이론은 행정론이라든지 타 과목에서도 중복해서 설명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합리 모형은 뭐예요? 인간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맞습니다. 자, 점중 모형은 뭐예요? 점중 모형은 기존에 과거에 있는 모형에서 점중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중 모형은 반드시 기존, 과거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점중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일단 답이 아니에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암기하셔도 돼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은 있으나 그 안에 리더자가 없는 무정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 혼란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 안에서 정책을 만들어 봐야 논리적인 어떠한 과정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 안에서 우연찮게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흐름이 우연찮게 체결이 돼서 이게 정책이 되는 경우 이것을 쓰레기통 모형이라 그래요. 점중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책 결정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건 점중 모형 아니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쓰레기통 모형에 해당한다. 쓰레기통 모형 바로 밑에 있네요. 쓰레기통 모형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킹돈이 얘기합니다. 킹돈.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맞죠?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우연히 맞아요. 리더자가 없으니까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본다. 맞습니다. 맞네요. 자, 혼합 모형은 뭐예요?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이죠.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은 큰 범위에서는 합리 모형, 작은 범위에서는 점중 모형을 취하는 거죠.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점중 모형이에요. 점중 모형. 점중 모형을 혼합하여 최선의 정책 결정에 도달하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합리 모형과 뭐다? 점중 모형의 혼합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뭐예요?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정답 1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20번입니다.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나라는 2015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는 절대적 빈곤이었어요. 절대적 빈곤. 뭐를? 최저 생계비를 중심으로. 최저 생계비를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했냐 하면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을 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상대적 빈곤으로 바뀌어요. 상대적 빈곤. 기준은 뭐예요?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으로 계측하게 된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들도 있죠. 맞춤형 급여로 바뀌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다 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이제 달리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상대적 빈곤은요, 보통 상대적 빈곤을 계측하는 방법에는 평균 소득으로 계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기준 소득으로 계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빈곤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 맞죠? 평균 소득을 통해서 이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계측할 수도 있고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서 평균적인 생활소득을 계측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한다. 자,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스킷 방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생필품 목록을 먼저 적어서 이거의 기준 단가를 산출하고 이것을 곱한 다음에 그것을 뭘로? 생계비로 규정하는 것을 절대적 빈곤이라 그러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중에서 반물량 방식은 생필품 전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엔겔지수와 식료품비만을 구해서 전체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왜? 우리가 봤더니 전체 지출 중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지출이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엔겔지수에 뭐를 곱하는 거예요? 식료품비의 엔겔지수의 역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엔겔계수를 활용하여 생계비를 추정한다. 맞죠? 식료품비 곱하기 엔겔지수의 역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할 경우 사회 구성원의 99명의 소득액을 나열하여 이 중에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50%를 빈곤선으로 한다. 중위소득은 1번부터 99번까지 하면 그죠? 총 99명인데 99명의 딱 절반은 어디예요? 50번째죠. 그래서 이쪽에 49명이 있고
그죠? 여기에 49명이 있고 여기에 50번째 한 명이 있으니까 전부 다 합치면 몇이 되는 거예요? 99가 되는 거죠. 50번째는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기준 중위소득을 50% 했으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사람, 이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되는 건 맞지요. 상대적 박탈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다 그랬는데,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 것은 이것은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것이죠. 절대적 빈곤,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이게 생물학적인 거죠. 상대적 빈곤은 뭐예요? 최소한의 생필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나의 입장이 이러한 심리적인 것, 이러한 것들도 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수라는 걸 쓰죠. 박탈지수. 박탈감 지수라는 것이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박탈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요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것은 오히려 절대적 빈곤이에요. 최소한의 생필품, 물건이 있냐 없냐만 보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인 박탈감까지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상대적 박탈은 상대적 빈곤에 관한 설명이고 생물학적 요인은 절대적 빈곤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미스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 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봅시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도요, 정책론에서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에서 상위 수준으로 모든 인구의 누적 분포를 표시합니다. 로렌츠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누적 인구예요. 이쪽은 누적 소득이에요. 소득.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가장 소득 불평등이 없을 때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나옵니다.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했을 때는 여기까지 99번째까지 소득은 0이었어요. 그런데 100번째 한 사람의 소득이 전부 다 가져갈 때 가장 불평등하죠. 그래서 삼각형일 때 가장 불평등하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보통은 이러한 타원형으로 그려지는데 이때 이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 그러고, 진위계수도 구한다 그러면 진위계수는 이 전체 삼각형분의 이 타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평등할 때는 타원이 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위계수가 얼마? 0일 때에는 가장 평등한 경우예요. 반면에 진위계수가 1일 때에는 가장 불평등한 거예요. 왜? 이 로렌츠 곡선이 더 볼록볼록 할수록 더 불평등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삼각형분의 결국 나중에 삼각형이 돼요. 가장 불평등했을 때 삼각형분의 삼각형 약분하니까 1이 되는 거죠. 가장 불평등했을 때가 1이 된다. 진위계수는 불평등 정도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커져서 가장 불평등한 상태는 1이 된다. 맞죠? 금방 설명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빈곤율은 모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으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 이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빈곤율이 아니라 빈곤갭이라 그럽니다. 빈곤갭. 빈곤율은 전체에서 빈곤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5분위 배율에서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어려운데 지난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와요. 5분위 분배율과 우리가 소득 불평등은 5분위 분배율과 10분위 분배율이 있어요. 자, 우리 두 개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작은 것은 작을수록 좋다. 큰 거는 클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평등이 심한 게 좋은 거야? 없는 게 좋은 거야?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5분위 분배율은 작을수록 평등한 거예요.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좋다 그랬죠? 클수록 평등한 거예요. 자, 봅시다. 5분위 배율에서 수치가 작을수록 어떻게 한 거? 작을수록 평등한 거죠. 평등한 상태를 나타난다? 맞습니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5분위와 10분위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우니까 작은 건 작을수록 평등한 거, 큰 거는 클수록 평등한 거.
5분위는 작을수록 평등한 것, 10분위는 클수록 평등한 것 이렇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니을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뭐 제가 설명할 때 너무 쉽게 설명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 멘트들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캐치하시고 이해하지 혹시 못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됩니다. 자, 22번 사회복지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자, 현금을 주면 현금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통제가 아니라 이거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은 거. 얘는 잘못됐죠. 현물급여는 오히려 자기결정권, 이거 바뀌어야 되겠네요. 현금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현물은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반대로 설명되었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자, 바우처는 공급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기관을 얘기하죠? 아니요.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지급합니다. 수요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요. 권한을 부여해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증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수요자에게 어떠한 바우처, 이용할 수 있는 증서, 권한 말고 증서라 그럴까요? 수요자에게 증서를 제공해서 선택권을 증가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자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제가 있다. 맞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청년고용할당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회에 해당됩니다. 이것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적극적 차별정책이라 그래요. 적극적 차별정책. 왜냐하면 장애인은 장애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이미 살아오면서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장애인 의무고용제라는 차별을 받아왔던 것을 다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별화시키는 것을 적극적 차별정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라든지 청년 의무고용할당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고요.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순으로 높아진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높은 거는 뭐예요? 자기 결정권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바우처는 항상 증가합니다. 현물은 가장 낮겠죠. 그죠? 순으로 높아진다. 현물이 가장 높다. 아니죠. 잘못됐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현물, 바우처, 현금 순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하든가 현금, 바우처, 현물 급여 순으로 낮아진다. 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정책론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재에서 앞부분이 뒤에 정책론 뒷부분에 출제되고 교재에서 뒷부분의 내용들이 앞부분에 출제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약간 특이사항이더라고요. 이 순서를 바꾸는 것도요. 우리 시험 응시생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1장에서는 사회복지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가치가 안 나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근데 약간 그러한 조금 안 좋은 패턴으로 출제를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을 배우려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이번 시험은 약간 출제위원들이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그러면 김진흥 교수가 이런 얘기 했다라고 절대 전달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시간의 흐름대로 시험에 출제해줘야 응시자들이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교재의 앞부분의 시험들이 뒤쪽에 많이 나왔고요. 교재의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의 앞부분에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약간 조금 안 좋은 패턴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달 이론도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앞에서 설명하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뒷부분에 출제된 거죠. 자, 산업화론은 어떤 거예요? 산업화론은 수렴 이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렴 이론. 자, 산업화 이론은 그러면 뭐에 수렴하느냐? 산업이 발달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산재가 발생한다든지 실업이 발생한다든지 산업화로는 문제가 발생해요. 산업이 발달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산업화가 발전되면 또 뭐가 생기냐면 자원이 확보가 돼요. 자원이 늘어나요. 그죠?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보험료를 걷는다든지 세금을 많이 걷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자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더니 그게 뭐예요? 사회복지 정책이었다라는 것이 산업화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수렴이론이라고 하냐 하면, 나라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원과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 경제 성장에 결국 사회복지 정책은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오류가 있죠. 모든 경제가 비슷한 나라끼리 사회복지 정책 수준도 비슷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 경제가 발전됐지만 복지 정책은 후진국 수준이죠. 후진국? 아무튼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렴 이론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산업화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했다. 중간에 설명은 좀 생략했죠. 자원을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했다는 것은 생략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권력자원론은 뭐죠? 사회복지 정책은 얼마나 권력을 확보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자원론은요, 다른 말로 사회민주주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자, 여기에서 권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권력자원론은 사회민주주의라 그래서 누구의 권력을 얘기하냐면 노동자가 권력을 잡은 것을 권력자원론이라고 합니다.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변수들은 노동조합의 중앙 집중화 정도, 노동자들이 얼마나 권력을 잡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된다라는 것이 권력자원론이다.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 등이다.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권력자원론 이꼴 사회민주주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렴이론은 여기서 설명했죠. 산업화이론과 수렴이론은 같은 거예요. 사회적 양심과 이타. 뭐예요? 사회적 양심이 나오면 이거는 사회적 양심론이죠. 사회양심론이에요. 양심론. 수렴이론은 얘랑 같은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에 기반한 것은 사회양심론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시민권론은 마샬의 시민권론이죠. 마샬의 시민권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참사입니다. 공민권, 참정권, 공참사, 사회권.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시민권론. 마샬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하였고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권이 발달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사회권 이퀄 복지권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죠. 맞는 설명이고요. 국가 중심적 이론은 국가가 공급자로서 국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했다. 맞습니다. 국가 중심 이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책론에 가끔 1차적 분배, 2차적 분배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1차적 분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라 노동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 이것을 1차적 분배라 그래요. 자, 1차적 분배는 어때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1차적 분배에서 발생하는 이 분부의 격차를 뭐를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것을 2차적 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적 분배에서 소득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2차적 재분배,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재분배하는 것을 2차적 분배라고 얘기를 하죠. 소득 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아니죠. 소득 재분배는 뭐예요? 2차적으로 뭐를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은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오히려 불평등이 1차적 시장을 통해서 발생하고 2차적 뭐예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2차적 분배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적 분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라든지 노동력의 가치라든지 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러한 분배를 1차적 분배라고 얘기를 한다. 그 1차적 분배의 결과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2차적 재분배를 통해서 완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소득 재분배죠. 소득 재분배는 그래서 2차적 분배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 얘는 틀렸고요. 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세대 내니까 같은 세대에서 같은 세대로 가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 이거는 세대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세대간 재분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직적 재분배의 예로는, 수직적 재분배라는 건 뭐예요?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얘기하는 거죠. 공공부조 제도를 둘 수 있다. 맞죠? 공공부조 제도는 뭐예요? 조세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데, 조세는 결국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는 공공부조 제도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조세를 통한 것이죠. 조세는 뭐예요? 수직적 재분배가 큽니다. 수직적 재분배. 그래서 틀렸고요. 세대 간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가 큰 것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방식에서 뭐가 있죠?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이 있죠. 적립 방식이 있는데, 적립 방식은 자기가 낸 것을 나중에 적립했다가 자기가 받는 세대 내 재분배. 그러니까 부가 방식은 그해 걷어서 그해 쓰는 거기 때문에 세대 간. 왜냐하면 올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걷어서 올해 다 쓰잖아요. 근데 그걸 결국 누가 써요? 노년층과 유년층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올해 안에 세대 간 재분배가 내는 거죠.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 방식을 통해서 운영된다? 아니죠. 세대 간 재분배는 부가 방식을 통해서 운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할 수 있죠. 자, 사회투자 전략.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사회투자 전략은 제3의 물결이 뭐예요? 제1의 물결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였다 그러면 제2의 물결은 신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제1의 물결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재정 적자의 문제가 있었고, 제2의 문제인 제2의 물결인 신자유주의는 불평등,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3의 물결은 1의 물결과 2의 물결의 장점들을 가지고 온 정반합으로 인해서 장점들만 가지고 온 것이 제3의 물결인데, 제3의 물결은 이러한 이론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제3의 물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그나마 설명하고 있는 게 사회투자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사회복지 정책이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복지가 결국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1의 물결은 복지만 얘기했고 제2의 물결은 경제만 얘기했다 그러면 제3의 물결은 복지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지 마. 복지의 투자가 결국은 경제 성장을 도모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게 사회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했을 때 가장 미래가 밝냐?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면 이거는 분명 복지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미래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 투자 이퀄 뭐예요? 복지 이퀄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된다라는 개념이 사회투자 국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인적 자원,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교육의 기회만 주는 것이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기회의 평등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현금 이전을 중시한다. 뭐 한다 그랬어요? 현금이 아니라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거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현재 아동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한다. 맞죠? 현재 아동에게 선제적 투자. 맞습니다. 그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하여 전략한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어떻게 한다? 통합된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정책이 결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아니요. 이거는 뭐예요? 투자가 뭐예요? 성장을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 지원,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성장을 뭐예요? 리드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쉬운 문제도 있었고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기출문제 풀이를 들으니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네? 내가 저 부분을 생각을 못했나? 이러한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문제는 푸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문제를 푸는 방법에 우리가 쉽게 키워드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령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또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지 그 요령들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또 기출문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출문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론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또 추후에 여러분들이 또 요구가 있을 때에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것으로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21회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